학교 AI연구원 2021 인공지능 선도혁신연구센터 킥오프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연구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유병준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킥오프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AI연구원 장벽탁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대학교 AI연구원 2021년 인공지능 선도혁신센터 출발하는 다시 시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AI, 즉 AI for All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9년 말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문 간 경계가 없는 AI 연구, 그 다음에 산업계와 학계를 구분하지 않는 AI 연구,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연구를 통해서 모두를 위한 AI를 실현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자 AI 연구원을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을 처음으로 저희가 이게 AI 연구원이 본부의 조직으로 구성된 만큼 일부 AI 연구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고 그 예산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많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한 2주 정도 조찬 모임을 계속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 인공지능 선도혁신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AI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내 교수님들이 융합연구 그룹을 구성해서 오시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는 분들, 또 무엇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선도혁신연구센터로 선정해서 AI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먼저 10개가 선정이 됐고 많은 경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출범식을 가졌었고요. 원래 두 번째로 다시 신규 추가로 뽑아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지원받는 데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총 19개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받는데 7군데, 그 다음에 원래 신규로 받는데 9군데 해가지고 원래는 16개의 선도혁신센터가 지원되고 작년에 선정된 데 포함해가지고 총 19개가 지금 혁신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로 지정된 것에만 만족하시지는 말고 그걸 더 나아가서 이 센터의 밑거름을 삼아서 앞으로 더 큰 연구를 수행하시고 서울대학교 AI 연구를 혁신하고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규 선정된 선도혁신센터들 중에서요, 4개의 선도혁신센터의 연구 내용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새로 선정되신 혁신센터의 센터장님들께서 간단히 연구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먼저 기후환경 AI 센터 정수종 교수님께서 센터 연구와 운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대학원 정수정입니다. 저희는 기후변화,
연구하는 그 AI 센터를 이번에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이 센터 이름은 AI for Climate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그 기후변화라는 큰 키워드 아래서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라는 기술이 그 뭐 산업계, 뭐 지자체 여러 군데 뭐 학문에도 쓸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굉장히 그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구의 미래, 기후변화의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진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포함해서 그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요. 농생대 교수님, 그리고 조경학과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변화 모델링, 그리고 이제 탄소 온실가스 관측 이런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수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날씨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요. 김상호 교수님은 대기 오염 쪽 연구를 하십니다. 에어 폴루턴트들을 실제로 측정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영일 교수님은 이제 생태계 모니터링, 이제 센서 개발 쪽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송영 교수님은 종다양성, 생물 다양성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게 시작 단계라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 중에 좀 과학적인 부분에,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 대기 쪽에 집중해서 연구진을 구성했고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도 함께 참여해서 연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랑 그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연구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은요, 기후변화, 그다음에 대기환경, 도시감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각각의 키워드가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태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식물 생태 중에서 이제 페놀로지라고 부르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봄에 잎이 언제 피는지, 단풍이 언제 드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되게 별거 아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실제로 식물이 잎을 피우고 단풍이 드는 그 기간 동안 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탄소 순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도 이제 우리가 그 과정 기반 모델이라고 말하는 그런 물리적 메커니즘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도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대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AI 쪽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미세먼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차별점은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인공위성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인공위성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공위성 그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연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인공위성의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쓴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측정을 하는 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기존의 오픈된 데이터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감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나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그 실제 공기 측정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기관에서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나사, 일본 작사, 그다음에 유럽 우주항공국 이렇게 같이 해서 한 달에 2번씩 서울대학교를 이렇게 위성이 날라와서 실제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측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지금 쌓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배출량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의 온실가스를 이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교수님들 다른 분야에서도 뭐 자동차, 뭐 건물 에너지, 도로 계획, 뭐 도시 계획 이런 쪽에서도 함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 센터를 기반으로
R&D를 개발하고 좀 키워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센터가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에이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제안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최대 난제는 현재 이제 탄소 중립이죠. 뭐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건 사실 이제 배출원과 흡수원이 동일한 상태가 돼서 이제 공기 중으로 더 이상 온실가스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대기로 공급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학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굉장히 배출량에만 그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해서 물론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배출량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배출량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흡수량입니다. 근데 흡수량 같은 경우에는 지구 육상 생태계, 뭐 바다,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한 토지 이용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프로세스로 예측을 하거나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 소스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크게 보는 업스케일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그 IPCC가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보고서들을 내놓고 우리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앞으로 몇 도가 올라갈 건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IPCC 보고서를 보는데요. 그 IPCC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들도 현재 탄소를 얼마나 예측할지 굉장히 불완전하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그 기후변화 커뮤니티에서는 미래 예측성의 가장 불확실성을 크게 야기하는 부분이 생태계, 해양과 육상 생태계, 지구가 얼마만큼 앞으로 탄소를 흡수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그러니까 수치 모델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너무 한계가 커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가상의 지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AI 기법을 이용하면 좀 더 현실성 있는 모델을 구현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름의 이제 도전적인 그 아젠다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AI 연구원에 AI 자체를 연구하시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다른 교수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연구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및 인공지능 선도혁신 연구센터 박종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우입니다. 요즘 아마도 이제 AI가 이렇게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딥러닝이라는 툴이 아주 많은 영역에서 이제 잘 활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데이터가 아주 많이 쌓여 있을 때 여기에서 패턴을 찾고 클래시피케이션 해주고 이런 이유로 이제 뭐 딥러닝 특히 AI가 많이 주목받는데 저희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뭔가 지능의 좀 더 본질 핵심을 조금 파고드는 그런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라면은 뭐 정말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거 햄버거 로보틱스란 진짜 이 정도 두꺼운 그 책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도 한 3-4분 정도 여기에 편집에 참여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해요. 나열해 봤는데 뭐 파운데이션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인지 그다음에 조작 기술, 뭐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응용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AI가 조금 접목되는 그 분야들을 몇 개 저희가 나열해 봤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모빌리티, 액티브, 뭐 피지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은 인텔리전스는 모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약간 그런 좀 가정이 깔려 있고요. 퍼셉션 자체도 가만히 뭐 피동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퍼셉션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이게 이제 좀 로보틱스의 좀 하나의 좀 차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센터 뭐 조직 이런 것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은 우선
그래도 센터는 이제 뭔가 좀 뭐 그랜드 챌린지를 해줄 수 있는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고민을 끝에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빌 게이츠가 2007년에 낸 기사입니다. 굉장히 그때 그 당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Robot in Every Home. 1970년대의 PC 혁명과 이제 비유하는 아주 재밌게 썼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PC 시대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로봇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생태계와 아주 그 유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보틱 스튜디오 이제 이 로보틱스 시장을 장악하려고 로보틱스용 윈도우스 로보틱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주목 많이 받았고 아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그냥 베스트 그 특공대를 만들어서 한 2, 3년 거쳐서 만들었는데 2014년에 셧다운했어요. 이건 조금 더 최근 소식이에요. 엔키 로보틱스라는 그 커그니티브 인지 로봇, 뭐 좀 장난감, 보다는 조금 교육용 이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매출이 뭐 거의 100 밀리면 얼마까 한 뭐 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소위 그 too big to fail로 간주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역시 이것도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컸고요. 엔키가 저렇게 서바이브 못하면은 과연 로봇은 뭐 어떤 회사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최근 소식이에요. 요즘 뭐 협동 로봇 주목 많이 받고 있죠. 이게 원저 중에 하나입니다. Rethink 이것도 굉장히 아주 그 기술도 좋고 많이 받는데 결국 셧다운했어요. 그 이제 왜 이게 다들 실패했나 좀 이게 좀 고민을 해보면은 정말 쓸모 있는 로봇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들은 굉장히 한정된 이 스트럭처된 환경에서만 아주 단순한 작업만 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고 저희가 정말 필요한 로봇은 진짜 PC 혁명처럼 뭐 로봇이 진짜 가정마다 있으려면은 가정에서 진짜 좀 쓸모 있는 일을 해줘야 돼요. 설거지도 해주고 뭐 쓰레기도 버려주고 뭐 과일도 깎아주고 빨래도 해주고 결국은 핵심 뭐냐 머니플레이션 기술이에요. 그 뭐 로봇이 요즘 뭐 로봇들 보면은 그냥 뭐 굴러다니는 노트북 정도의 로봇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팔이 달려도 팔을 그냥 움직이기만 해요. 결국 로봇 쓰면 환경의 물체를 잡아야 되고요. 뭐 문도 열어야 되고 뭐 두 손으로 조작해야 되고 머니플레이션 인터랙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랜드 챌린지를 이걸로 삼자. 머니플레이션이 가능한 로봇. 물론 이건 뭐 저희 센터에서 뭐 몇 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힘과 모션과 이제 뭐 강성 이런 것도 제어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체 자체도 뭐 딱딱한 물체도 있고 유연한 물체도 있고 그다음에 퍼셉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도 굉장히 여러 단계 복잡한 작업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플래닝을 하는가 그리고 다른 작업에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런 플랜들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한테도. 이제 하나의 예로 들어, 이제 요즘 러닝 이제 이 시각적 정보에만 초점 두는데 사실 그 촉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동영상인데 촉각 없이 일시 이 물체를 파지하는데 없으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 이 사람의 이 손가락을 보면 이제 촉각 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뭐 수백 개. 하여튼 뭐 요게 뭐 1cm 스퀘어 센티미터에 안에 보면은 뭐 수백 개의 센터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한번 뭐 실험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살짝 만져도 불어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센서인 반면에 로봇 센서들은 상태가 이래요. 굉장히 단순하고 센싱 정보도 좀 다양하지 못하고. 근데 최근에 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센터에 참여하시는 이제 박영래 교수님 랩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 센서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센서, 작은 것들 뭐 붙이면은 굉장히 아주 미세한 뭐 힘, 모멘트들 측정할 수 있고, 센서도 많이 달렸고. 그래서, 전에 이제, 얻지 못하던 그런 촉각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은 잘 돼요. 이게 로봇의 모델이 있고 아주 깔끔한 잘 정리정돈된 환경에서 이런 단순한 작업하는 거는 잘 됩니다. 그래서 뭐 패긴홀 이게 아주 클래시컬한 로봇 문제인데 이것도 잘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만 환경이 이거 아주 뭐 유명한 그 동영상이죠. 이게 다 시각도 쓰고 근데 뭐 이게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힘을 못 잡았다는 것을. 그래서 언제 실패하냐? 환경이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스트럭처가 없고, 근데 그리고 사용하는 모델이 너무 단순하고, 또 이 물체가 이게 또 유연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그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 AI가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모델 뭐 필요 없다. 근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 아시지만은 뭐 AI 머신러닝 되려면 데이터 없이는 뭐 아무 소용이 없죠. AI is as good as its data. 네, 데이터도 양질 다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이런 구글에서 이제 뭐 이 몇십 대의 로봇을 24시간 계속 돌려서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지하기 위해서. 너무 낭비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러면은 사람이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면은 그것부터 로봇이 학습을 해서 한번 집어보자. 이런 연구도 이제 요즘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한 가지 작업에만 잘해주고 이런 조금 다른 작업에는 일반화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역시 이제 머신러닝의 한계죠, 그게. 요 주어진 데이터셋 안에서는 잘 학습되면 이제 흉내내고 그러는데, 좀 다른 영역으로 가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모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AI 툴을 이제 활용을 해서 끌어와서 툴을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빵 쓰는 거, 감자 쓰는 거, 김밥 마르고 쓰는 거, 이런 거 로봇 지금 못 하는데, 하여튼 이런 모델과 이제 AI 어프로치를 이제 결합을 해서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저희 연구진이고요. 아주 우리가 핸드북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4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퍼셉션 팀, 그 다음에 플래닝 앤 컨트롤, 그 다음에 스킬 러닝 트랜스퍼, 디자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웹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이제 좀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를 이제 좀 많이 좀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국내외 또 대외적으로도 이제 좀 저희의 그 활동을 알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혁신센터 소개 및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건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컴퓨터공학부의 이창건입니다. 저희 연구센터의 이름은 자율주행 혁신연구센터인데요. 저희의 포지셔닝은 앞에 기후환경 혁신연구센터나 그다음에 로봇 혁신연구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연구하고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내에 이미 강력한 연구 주체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I 연구원에도 있고요. 주로 AI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분야의 AI를 적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시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쪽 시흥 캠퍼스로 가면 FMTC라고 해서 자율주행 연구에 특화된 그런 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생길 사회적인 문제, 법제도의 문제까지를 총괄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율주행 혁신연구센터는 이 혁신연구센터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뭔가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납니다 라는 판단이고요. 결국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를 액티브하게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그룹을 서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네이블링하는 AI 기술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서
저희 자율주행 혁신연구센터는 AI 연구원과 FMTC에서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주로 진행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실험과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연구실에 미니 스케일의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미니 스케일의 인바이러먼트에서 주행할 수 있는 미니 스케일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LG SVL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동차가 주행하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의 피지컬 다이나믹스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행 환경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실제로 비전 데이터로 들어오기도 하고 라이더 데이터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상 환경들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제어하고 있는 차가 어떻게 주행할지도 미리 시뮬레이티드 환경에서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뮬레이티드 인바이러먼트고 시뮬레이티드 카인 거죠. 그리고 저쪽 시흥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이도역하고 저쪽하고 사이에 시흥 캠퍼스가 있고 시흥 캠퍼스 내부에 저런 모양의 자율주행 실험 트랙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구동될 수 있는 자율주행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는 이경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만들어 놓은 자율주행 차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런 차 말고도 뭐 버스 형태도 있고 미니버스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는 저희 연구실하고 우성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센싱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기서 주행할 수 있고 주행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위에 컴퓨터를 심어가지고 그 컴퓨터가 뭔가 자율주행 알고리즘들을 돌려야 되는데 위에 저기 PC 스케일, GPU도 있고 CPU도 있고 이런 큰 스케일의 컴퓨터를 싣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 미니 스케일 카에는 싣고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거긴 적용하기 어렵고 시뮬레이티드 비어클이나 리얼 카에는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챌린징한 거는 실제로 엔비디아 TX2 같은 보드 한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이르는 그 보드에서 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제 미니카에도 싣고 이제 LG SVL의 자동차도 제어할 수 있고 실제 차에도 탑재돼 가지고 제어될 수 있고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그리고 실제 차도 그런 보드를 탑재해 가지고 자율주행이 될 텐데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들을 보면 전통적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센서 퓨전이나 머신러닝 기법 약간 써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웨어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AI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뭐 다크넷 같은 게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TX2 보드에 내려서 수행해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건. 근데 이 센터에서 추구하는 건 이게 제대로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려면 아무래도 AI 기반 자율주행, 결국 more AI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얘보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진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저런 조그만 인베디드 보드에 집어넣고 실시간으로 돌리면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연구원에 있는 AI를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FMTC에 있는 자율주행에 너무너무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쪽 큰 동그라미를 채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 혁신연구센터가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서 AI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자율주행에 뛰어들 수 있도록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AI 기반으로 상황 인지를 하고 여태까지는 약간 센서 퓨전이나 아니면
간단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뭔가를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데이터 기반으로 한 AI 자율주행 상황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AI 기반한 액추에이션까지도, 의사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두 연구 주체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상용 수준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AI를 인베디드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AI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가 주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학습하면서 사람에 맞춰간다거나 주행 환경에 맞춰간다거나 퍼스널라이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연구들을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역할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림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AI 푸드 선도센터 이기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자리 만져주신 장병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생대 식품공학과에 속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식품의 어떤 그 연구의 주제는 농업과 관련돼서 이제 생산자 중심의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외식,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었다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들 중에 유니콘 기업이 푸드테크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마켓컬리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과연 소프트웨어 기업이냐, 식품 기업이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서서 우리 박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식품 산업과 연계된 많은 어떤 융합 분야의 기술들이 스타트업들로서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농식품부 그러면 과거에 농업 농촌이 우선이어서 사실은 모든 거의 초점은 이 농업 원료들을 어떻게 소비시키느냐 쪽이었다가,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식품산업 활력 대책을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술 만들고 가공하고 빵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바이오 헬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바이오 헬스 산업은 정밀 의료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정밀로는 개인의 마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떤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 질병을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능해졌고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할 거고,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개인 유형별로 맞춤형 식품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수명이 연장되는 어떤 이런 고령사회, 또는 이제 앞으로 반려동물도 굉장히 늘고요. 또 과거의 식품이라는 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런 질병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노화도 많아지지만, 또 한편은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윤리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을 설계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원하는 어떤 제품들은 경쟁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맞춤형 식품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정부가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식품산업 활력 대책의 첫 번째 사업은 맞춤형 식이 설계가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걸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육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법인화되면서 건국대학교에 재직하다가 11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왔을 때, 사실은 이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이제 제 원래 처음에 서울대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각 분야의 단과대학의 베스트인 분야의 교수님들을 융합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라이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융합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융기원에 가서 처음 한 게 말은 어려운데 식이약 맞춤 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밀의료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 식품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융합 연구를 해왔고요. 우선적으로 시작했던 거는 사실은 영유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미 10살 이전이 되면 자기의 미래가 거의 확정적으로 갈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뭔가 설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카카오도 뭐 굉장히 요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카카오의 비즈니스는 맨투맨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 진료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소비자 맞춤형 원격 진료가 가능한 이런 음성 인식이나 인공지능 기술에서 마지막은 식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식이 설계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 연구원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 함종민 센터장님 참여해 주셔서 이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생애 주기나 유전자에 따라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노인들, 요양시설까지 맞춤형 시기를 제안을 함과 동시에 이걸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별 맞춤형 식품에 대한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모든 식품 기업들은 다 개인 맞춤 식품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할 때 나는 과자다 이런 데 아니라 자기의 개인 정보, 마치 이제 이런 셰프 왓슨처럼 본인이 자기의 어떤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영양과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DB가 필요한데 이건 국가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농식품부 산하의 식품산업진흥원에서 이 DB 구축을 해주고요. 저희는 실제로 기업이 자기의 소비자들한테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짜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인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이 서울대 병원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 와서 보니까 김성환 교수님 계시는데 생공연이 사실은 이러한 바이오 분야의 이런 유전자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영양 분야 또는 관련된 바이오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AI 연구원과 서울대 병원과의 어떤 데이터들을 실제로 기업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런 정밀한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국 생애 주기가 있고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맞춤형 식이에서 영양까지입니다. 근데 선호하는 어떤 식품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의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간편식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신선 채소 위주의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특수 용도도 있고 건기식도 있고 정밀 영양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런 기호성을 반영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 모델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주비스 다이어트가 여러분들 광고에서 보시면은 어떤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의 목표 어떤 체중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체중을 줄이면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식탐을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호르몬에 대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비만이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현재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시기를 설계하고 기능성 물질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호성에 맞는, 예를 들면 나는 비건을 하겠다 그러면 제품의 형태를 이런 영양 성분을 식물성 원료로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대학이 직접 사업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어서 제가 이번에 푸드테크 계약학과하고 최고 책임자 공개 과정, 그다음 푸드테크 창업 교육 과정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학교에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앞으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맞춤형 식품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하고요. 최고 책임자 과정은 이제 기존의 대기업이나 뭔가 이런 투자자들이 이러한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션하고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로 하고 대학의 연구실이 오늘 앞서서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어떤 식품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를 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농업이나 식품이나 또 우리 어떤 삶하고 관련된 그런 어떤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푸드테크 전공 학과를 이제 앞으로 AI 연구원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을 같이 협력해서 좀 같이 학과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참여 교수진 중에는 저희가 사실 각 단과대학에서 이 과제 때문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식품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교수님들로 저희가 이제 생활과학대학, 그다음에 융합과학대학원,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그다음 농생대, 스마트팜 하시는 이제 우리 김학진 교수님, 그다음에 미대 이장석 선생님처럼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식품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생산자 중심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한 산업으로 바꿔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한번 AI 연구원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저희 킥오프 미팅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